책 읽기에 딱 좋은 밤, 책밤. 오늘 준디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은 더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좀 실컷 할 예정이라서 평소에 좀 영화를 좋아한다 혹은 나도 영화 얘기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은 특히나 더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자서전이거든요.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이지수님이 옮겨주셨고요. 바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잘 보이죠? 네. 사실 아마 오늘일 거예요. 6월 8일 날 브로커가 개봉을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75회 칸느 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으로 우리 송강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꼭 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영화뿐만 아니라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님이 만든 감독님이 만든 영화는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나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는 가족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오늘 아마 브로커를 보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러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감독님의 철학이 좀 궁금하다. 이분 어떤 분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 자체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자신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겪었던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서 안에 담아낸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래도 굉장히 친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한 게 목차 부분을 보게 되면 본인이 만들었던 그 수많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작품당 하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영화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만들었던 작품이라던가 이제 그런 작품들의 제목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감독님의 이 영화가 재밌었는데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 그 부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님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들을 몇 편 꼽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얘기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제 차례 보면은 후기 같은 서문이 있어요. 아무래도 서문에는 이제 작가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를 제가 낭독을 하고선 조금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5페이지로 갈게요. 5페이지의 첫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 능숙하지도 않다. 되도록 피하고 싶었는데 권유를 받아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런 책을 내게 되었다. 딱히 여기서 불평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서문을 쓰고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중략, 그리고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모든 영화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말이 진실인 양 떠돌던 1980년대에 청춘기를 보낸 사람은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 과연 정말로 영화인가? 라는 물음을 언제나 품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불안도 피로 이어진 듯한 연대감도 모두 뛰어넘어 순순히 그 강의 한 방울이 되기를 바랬다. 이 책을 통해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동경이 조금이라도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저는 일단은
그 특유의 겸손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여느 다른 작가들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흥미로웠는데 이 멘트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영화는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진실인 양 떠돌던 1980년대.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영화라던가 뭐 문학이라던가 예술과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 분야에서 이미 만들어질 건 충분히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특히 아마 그 회의 시간 되면 더 느끼지 않으실까요? 되게 특히 팀장님이 이번 진짜 좀 새로운 거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은 새로운 거는 이미 다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런 거장 감독님도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인상 깊기도 하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들 몇 편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스포일러가 정말 싫어. 나는 이 영화를 앞으로 볼 계획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나는 좀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정말 간략한 이제 이 지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께서 앞에다 살짝살짝 언급한 정도의 그런 줄거리만 얘기할 거라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원더풀 라이프,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걸어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5편의 영화를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같이 들으시면서 이분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었구나. 이제 알아가면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원더풀 라이프 부분으로 갈게요.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32페이지에 원더풀 라이프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34페이지를 가면은 이 감독님께서 직접 줄거리를 써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살짝 읽고서 시작을 할게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7일 동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을 하나 고른다. 그 추억은 그 장소에 있는 직원이 촬영하여 마지막 날 상영회를 연다. 오늘도 역시 남녀노소 22명이 천국의 입구로 찾아오는데, 네, 이렇게 언급이 됐네요. 그쵸? 전혀 스포일러는 없죠. 일단은 소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런 소재면은 너무 생각할 게 많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작하는 과정을 여기 이제 써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36페이지로 갔어요. 조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추억이란 무엇인가? 원더풀 라이프의 주제 중 하나인 사람에게 추억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죽은 이들은 처음으로 도착하는 시설에서 직원에게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소중한 추억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선정된 추억의 장면은 직원이 영화로 만들고 죽은 이들은 그 영상을 보며 추억과 함께 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60분짜리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120분짜리 영화로 각본을 재검토하여 이 시설에 모여든 죽은 이들이 어떤 추억을 고를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이나 청춘 시절을 되돌아보면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는 간토 대지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도쿄 올림픽 등의 추억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금세기에 일본사적 측면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조사는 앞으로 텔레비전이나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몇 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서 인터뷰하게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그렇게 찍은 영상을 가지고 모여서 보고회를 열었는데 모인 영상은 최종적으로 약 600명 분이나 되었습니다. 조사는 중간까지는 어디까지나 각본을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은 영상은 의외로 재미있어서 일반인 본인을 그대로 찍는 편이 당초의 취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 자체를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실제로 약 6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만약에 이제 죽게 돼서 완벽한 사후 세계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잠깐의 시간이 있어. 여러분의 추억 중에 단 한 가지만을 그렇게 영화로 보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렇게 600명 분이나 조사를 함으로써 분명히 어떤 일치되는 지점들이나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자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은 어떤 걸 만들기 전에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먼저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나중에 좀 주제를 생성해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분이 만드는 철학 같은 걸 좀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추억들을 모았을 때 결론적으로 무엇을 느꼈냐? 39페이지로 가면요. 제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 영상이 제게는 발견이었습니다. 편집을 시작했더니 상영용으로 찍은 추억 재현 필름보다 일반인이 추억을 이야기하고 재현 장소에 서서 고민하는 메이킹 영상이 더욱 생생하고 리얼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재현이 아닌 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꾸어 메이킹 영상을 영화에 남기고 추억 재현 필름은 작품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추억을 재현을 해서 상영회를 하는 모습을 약간 그게 클라이막스로 좀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찍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그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더 설레어하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실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나 또 던질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똑같이 이 원더풀 라이프처럼 내가 죽게 된다면 딱 한 가지의 어떤 추억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추억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추억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선택을 할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이제 추억들, 뭐 캠핑을 갔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했던 그 순간들을 좀 잘 간직해서 가고 싶다라는 게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3년 전이죠. 제 72회 칸 국제영화제가 한창 할 때 저도 관광객으로 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다 모여서 진짜 한껏 멋을 내고
뭐 레드카펫부터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뭐 많은 명품 거리 이제 이런 데가 다 하나하나 빛이 나 보일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영화제를 한창 하고 있는 칸은 휴양 도시여서 진짜 그 에메랄드빛 지중해 바다 풍경이 이렇게 다 전경으로 보이는데 그 해변에 그런 이제 작은 트럭에서 이제 젤라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젤라또를 하나 사서 그 해변이 보이는 난간에 걸터 앉아서 먹으면서 진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기억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딱 한 가지 꼽으라면은 좀 그 기억을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추억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좋았던 추억을 당연히 좀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좋았던 기억이나 뭐 안 좋았던 일들은 또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오늘 하루 진짜 사소하지만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다가올 일 중에 안 좋은 일이 예상이 되어서 기분이 안 좋거나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진짜 뭐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에 불과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원더풀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소재가 너무 좋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일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제 블로그 제목이었죠.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아마 끝나고 나서 두 번 시작되는 게 이제 이런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원더풀 라이프보다는 살짝 무거운 주제를 다뤘던 아무도 모른다 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5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장마다 어떤 메시지, 나는 이 영화 혹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도 정말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딱 흰색으로 해서 간결하게 썼는데 그 말이 부재는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 던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일이 없죠. 그쵸? 지금 살기도 바쁘니까요. 근데 부재는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진짜 강렬하게 뭔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이 문장에 빨려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부재는 채워질 수 있어요. 다른 것들로. 근데 어떤 부재들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비워진 채로 비워졌으니까 약하겠죠. 약하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소중하게 잘 껴안고 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른다로 와서요. 18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줄거리 간략하게 써준 부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도네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내 아이들. 그러나 아버지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새 동생들의 존재는 집 주인조차 몰랐다. 어느 날 엄마는 약간의 현금과 짧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는데
저는 이 아무도 모른다를 처음 알게 됐던 거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송새벽 배우님이 이제 영화 감독 역할로 나오는데 그 드라마 말미에 이제 이 작품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브라운관에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고 나는 진짜 브라운관을 깨서라도 그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보호해주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도대체 그 영화가 뭐지? 해서 검색을 하다가 아무도 모른다구나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영화를 봤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실제 사건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182페이지를 보면요. 1988년 도쿄도 도시마 구에서 일어난 니시스가모 내 아이 방치 사건을 제재로 각본을 썼습니다. 실제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적자면 아버지는 장남이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증발,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그 뒤 몇몇 남성을 알게 되어 임신과 자택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는 장남, 장녀, 차남, 차녀, 삼녀로 5명이었는데 차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중 아무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장남이 14살 되던 무렵 어머니는 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1987년 가을의 일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끔 보내주는 현금과 등기 우편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당시 2살이던 삼녀가 장남의 놀이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장남은 삼녀의 유체를 지치부의 잡목림에 묻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아이들끼리만 산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통보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마음 아픈 사건이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히로카즈 감독님도 이거를 영화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철학이 들어가더라고요. 183페이지에 한 가지 이제 의문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째서 소녀는 동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이런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들고 나서부터 어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90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80번에 가까운 취재를 받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당신은 영화 등장인물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조차 단죄하지 않지요.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판가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며 감독은 신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악인을 등장시키면 이야기는 알기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관객들은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으로까지 끌어들여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변함없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의 일상을 보는 방식이 변하거나 일상을 비평적으로 보는 계기가 되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그쵸. 사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사람은 대부분 다 판단을 내리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게 갖고 있는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거를 이분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 열려있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걸로 토론을 하고 혹은 자신의 삶에 대입을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약간의 믿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들이 결국 어떤 도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창작을 할 때 이렇게 꼭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만들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역 배우들과의 소통 그리고 아역 배우들을 연출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아역 배우와의 그런 교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아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렉션을 주기가 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어떤 영화라던가 드라마에서 정말 열연하는 이런 아역 배우를 보면은 단순히 저 아역 배우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면에는 다양한 이제 고민과 또 본인들만의 철학으로 그것을 좀 녹여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비단 아역 배우와 감독만의 이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친한 사이끼리도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떤 직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한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정말 내가 갖고 있던 불만을 과감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약간 그 찝찝함은 계속 가져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적으로 부딪혀야 될 일이 생겼다면은 내가 진짜 그 사람과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신뢰의 순간들이 있다면은 그 순간들이 나중에 우리의 그런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참 아이들끼리 살아가는 좀 어딘가 쓸쓸하고 많이 좀 어두운 영화였는데 이 영화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